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 토크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신 분도 계시죠? 많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1981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정당성이 또 없잖아요. 이제 없는데 또 민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가 그때도 또 여전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건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막까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81년도에 이제 이 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6개월, 기간이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1년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많이 개정이 됩니다. 이제 제가 기간과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묵시적 갱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생겼다? 1981년에 생겼다. 그런데요, 87년, 8년, 9년, 이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오릅니다. 15% 평균, 이 정도 매년 막 오릅니다. 그 3년 내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막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세입자,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1989년도에 1년 규정을 2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26년 또는 7년 이렇게 됐는데 기간 조항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말로 너무합니다. 이 조항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세입자 또는 주거운동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운동 한다고 막 이러는데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묵시적 갱신 조항, 이제 이게 있는데 뭐가 묵시적 갱신 조항이냐? 이 법률 조문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조문하면 그냥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법률 조문을 정부 기관만 알고 또 높은 사람만 알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높은 데 낮은 데가 뭐 있겠습니까?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또는 경매업자만 알고 경매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되어서는 서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열외 빼놓은 투명인간 취급되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률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3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대목에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두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확정일자, 못 믿을 확정일자.
이걸로 이제 한번 했는데요. 사실은 확정일자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 그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것은 항상 다 받을 수 있나, 이런 내용으로 또 두 번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크를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여서 제가 3이라고 붙였는데요.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거는 1번, 2번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3번인데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4번, 5번, 6번도 계속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10번은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또 마찬가지이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많이 또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권리금 조항, 이런 조항이 들어오긴 했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서 50% 이상이 예외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법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하여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또한 드렸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게 전부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입니다. 사실 임대인들이 뭐 듣지 않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러나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되냐? 그런 비영리 경우에는, 그러면 뭐 보통 사무실 이곳저곳 이렇게 영업하지 않는 그런 곳이면,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사무실도 있고 등등 여러 경우가 있겠죠. 이제 또 NGO 단체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단체의 경우는 민법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민법의 특수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 대목으로 다시 갑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3. 제6조가 이제 계약의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계약의 갱신 조항, 이 조항에 임대인의 거절 권리를 넣어놨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선택, 뭐 이런 조항, 뭐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텐데, 계약의 갱신에다가 넣어놔서 기간 문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안 보이는, 임대인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게 이제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아무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목은 계약의 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먼저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그러니까 임대인이, 다시 읽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즉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하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저게 참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도 돼요. 나는 그만하겠다. 뭐 핑계는 뭐 적절히 대겠죠. 이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우리 조카가 들어온다, 뭐 이래도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 세입자는 이사 가게 됩니다. 이사 가고 나면 그러면 조카가 들어왔는지 삼촌이 들어왔는지 뭐 다른 사람한테 더 높게 내놨는지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면 그런 게 가택침입죄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민등록에 관한 뭐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임대인의 권리가 아무튼 세다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올해 8월이면 6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월이라는 거죠. 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나는 그만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소,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세입자는 좋죠. 예.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예, 이 뒤에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약간 이제 꼬였다 싶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날짜로 정확히 계산해서 6개월 전에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그만하겠소 또는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하겠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이 계약한 거로 인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3천에 30만 원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임대인이 6개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계약 끝나기 180일에서 30일 사이에 물론 31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이에 계약을 그만하겠소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하겠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전에 계약한 거대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경우는 임대기간 끝나기 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15일 전에 통보를 한다면 자동 연장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25일 이전에 계약 끝나기 25일 이전에 이제 통지를 한다면 이미 자동 연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이러는 것은 이전의 기간과 이전의 보증금과 월세인 경우는 그 월세대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이 토크니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1년으로 계약했는데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되면 2년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1년으로 계약했으니까 1년이 2년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2년이 자동 연장된 거로 봐서 4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으로 계약한 걸 2년으로 간주해서 2년이 연장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전에 계약을 1년 6개월로 했으면 1년 6개월만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하여간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묵시적 계약이 연장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이전에 계약했던 대로 연장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전에 1년 반으로 계약을 했으면 1년 반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뒤에 임대인이 또 어떻게 할지 또 모르죠. 하여간 1년 반 살았는데 다시 1년 반을 더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중간에 이제 나가지 않는 한 그런 것이고요.
임대인은 1년 반 세입자가 살았는데 1년 반 더 살 권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에는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이제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니까 뭐 서로 묵인을 해서 갱신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자동 연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것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6조. 뭐 이런 거 평상시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6조 1항이라고 합니다. 1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통보해야만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 그리고 세입자도 여기는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을 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 하는 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이 있는데요. 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2기의 차임액, 그러니까 2기의 임대료, 그러니까 2달치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앞에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현저히 위반한 거거나 임대료를 막 연체를 2달 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묵시적 6조의 2라고 해가지고 또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이제 해지되는데 그런 때는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냐 또 그런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될까요?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은 세입자는 3개월이 통보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제 일단 이 계약 기간 이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의 기간만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의 기간만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간만큼 다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3개월 통보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나갈 권리가 생긴다. 계약이 그러니까 해지가 정식으로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왔으면 계약이 연장됐잖아요. 계약이 이제 연장됐어요. 여기가 이제 계약 기간인데 이렇게 쭉 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러면은 이제 요게 1개월인데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 이 날짜는 이걸 갖다 편의상 2월 1일이라 그러면 2월 1일 날 이후로 이렇게 쭉 이제 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일 날 또는 아니면 3월 달에 3월 1일 날에 한 달 지나서 나 나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3월 1일이면 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표시를 해야 될까요?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사인 간에 민간인 간에는 이 구두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대인이 요즘에는 월세인 경우는 빼주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돈이 준비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그 돈이잖아요, 보증금이. 그런데 그
보증금을 빼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준비하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돈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주겠다 이러면서 버티는 그런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3월 1일이 되어서 난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통지를 하면, 이때 통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으로, 그러니까 서류로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3개월 후에 이제 여기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날이 계약을 해지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나는 나갈 권리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이때도 돈이 없다 그러면서 안 빼주면, 그러면 사실 상당히 곤란하죠. 근데 이제 영세한 임대인 이제 이런 분들은 이때 돈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빼주겠다, 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때 그 세입자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자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안 빼주는데. 그래서 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여기 1개월 있다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서류로, 내용 증명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보낸 날이 기준일까요? 도착한 날이 기준일까요?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등기로 가게 되니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소로 보냈는데 거기 안 살아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고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이 3개월 지나면 이제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때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계약이 보통 끝났을 때 나 나가고 싶어 이러는데 그 임대인이 내줄 돈이 지금 없어서 미안하다, 들어올 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가지고 3개월이 이렇게 연장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3개월이 연장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일단 유예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못 나가는 거죠, 세입자도. 근데 이 기간이 되면 임대인은 내줘야 되는데 난 내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그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류 일종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저쪽에만 또 있어서 왼손잡이냐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전 오른손잡이입니다. 이 돌 같은 건 왼손으로 던지는데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다가 이제 그 서류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임대차 등기 명령이 1개월이면 대개 나옵니다. 물론 뭐 1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판사님들께서도 가만 보니까 여름 방학 막 이런 때면은 휴가를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기간이면 이게 더 좀 연장되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휴가는 가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절실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날짜 하루하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임대차 등기 명령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것은 임대차가 맞다 이런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이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명령 판결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고 사람이 다 옮겨도 되고 짐짝도 짐짝은 좀 그렇군요. 세간을 다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새 집에 살고 있는 권리자다 하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겁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이 서류가 떨어지면 이제 이사도 가고 주민등록도 옮겨도 내 권리는 그대로 보존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등기 명령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등기 명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것과 함께 라는 말이 정확하겠군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돌려달라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이제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거기서 또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 보증금 돌려도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말은 어렵습니다만 인터넷 막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뭐 소송을 대리해 준다 뭐 이 등등 막 그런 변호사들의 홍보 안내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만 원 든다 이러면서 확실하게 이기게 해줄 수 있다. 이건 뭐 혼자 해도 확실하게 특별한 일 없는 한 이깁니다. 그래서 뭐 꼭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요. 산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하면 그 법정으로 정해진 그 변호사비 이것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막 손해 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건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계속 절차를 밟았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다가구 주택 주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떨어지는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내버리고 나면 전체 재산이 경매하고 나면 자꾸 줄어들잖아요. 아무튼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고 나서 또는 뭐 전후해서 이게 있으면 보다 더 확실하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것을 하고 나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것에서 이기려면 한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 명령까지 시간을 합치면 6, 7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경매가 개시되는 거죠. 그 이제 경매가 개시되면 그러면 이 살던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니까 임대인은 그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을 잡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을 내줄 수도 있죠.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세입자가 있고 지금 당장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일자리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때는 뭘 잘 알고 있어야 된다? 3개월 조항을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된다. 3개월 조항 이걸 말씀드리고, 그때 됐어도 빼주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법으로 이렇게까지 안 가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으로 안 가는 이런 선택이 또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건, 계속 거주권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전혀 불필요하죠. 맨 첫 번째 주거 토크, 첫 번째 토크에서 계속 거주권 이것을 말했는데요. 계속 거주하는 게 그게 주거권의 핵심이다. 사람이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무는 것이 주거 공간이건 또는 어떤 사무 공간이건 또는 요식업 등 이 음식점 또는 다른 예술 또 커피숍 이런 곳이든 간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주권, 주거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오늘 그 말씀 나눈 거는 몇 조입니까? 6조. 6조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는데, 이 갱신 조항 내에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거주권을 부정하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올려달라고 할 때 응답을 못하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6조 1항에 들어있다. 정확히 말하면 6조 1항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시키면 계속 거주권이 보장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줄, 이 10% 작게 치면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싹 삭제를 하면, 그러면 계속 거주권이 보장되어서 모두가, 특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나 또는 상가세입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거주하고 또는 장사하고 영업하고 또 머물고, 그렇게 하면 그 힘이 나중에 이 사이에 다 이렇게 전해지고 전달이 되고 전문점도 막 생기고 유명한 곳도 생기고 백년 가게도 생기고 또 그곳에서 쭉 자란 사람이 그 마을에 또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그 마을에서 동네 유지가 되고, 또 시장도 되고 동장도 되고 또는 구의원도 되고, 또 그런 근거 속에서 나중에 또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여간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바로 계속 거주권이 보장될 때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묵시적 갱신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세입자는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임대인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일단 실행이 되면 계약 기간 다음 날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세입자는 3개월 전에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뭘로 표시해라? 서류로 표시해라. 서류를 뭐라고 한다?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내용증명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냥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내용증명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주소, 상대방 주소, 이름 이런 거 쓰고, 내 주소, 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쓰고, 날짜 쓰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기하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증명인데 이 내용 증명을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셨거나 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용 증명만 네, 검색을 일단 해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해야 됩니다. 약자일수록 서류로 해야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나 이렇게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류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말을 하고 나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서류는 상대방 도착 기준이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면 3개월 뒤에 뭐를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고 그럼 법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서류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왜냐하면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청구 소송을 하면은 이 승소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한 6개월 걸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기게 되면 경매를 신청해서 결국 받아갈 수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확정일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맨 꼴번인데 맨 마지막인데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그것을 갖다가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런 것을 경매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자기한테 아무 돈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경매 신청을 했다가는 자기 그나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자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내가 맨 꼴찌 번호가 돼가지고 내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떤 집이 있으면 지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러면 지하에 2명 살고 1층에 2명 살고 2층에 1명 살고 3층에 또 1명 산다. 그러면 이것이 모두 해서 3억짜리다. 경매하니까 어떻게 됐다? 2억 됐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는 맨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집 다 내주고 나니까 내 거는 없더라. 확정일자가 맨 늦어서 없더라. 그러는데 이 집을 경매를 했다가 나한테는 아무 돈도 없는 사태까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막 그 경매 신청해 놓고 나는 한 푼도 없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으셨죠? 예, 최창호의 주거 토크 듣는 이유입니다. 다른 분도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자꾸자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9회차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